어둠이 세상을 잉태하는 시간. 한라산 깊은 숲속에서 표고버섯이 포자를 내뿜고 있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숲. 한라산 품속에서 묵묵히 억겁의 세월을 지켜온 제주 표고버섯. 한라산의 그윽한 향기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제주 표고의 부활을 함께 꿈꿔봅니다. 초록빛 한라산이 서서히 여물어갑니다. 물먹은 맑고 찬 공기가 깃들 무렵 가을의 자연은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그 결실 가운데서도 으뜸은 바로 표고버섯. 한라산 해발 900m 이미규 씨의 농장에선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버섯을 딸 때마다 늘 감회가 새롭다고 하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만나는 자식 같은 표고버섯입니다. 하여튼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기분 좋습니다. 오랜 보살핌 끝에 탐스럽게 핀 녀석들. 나무를 뚫고 오똑 선 모습이 마치 가을 숲의 주인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9년 전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지인이 하던 이 농장을 운영하게 된 이미규 씨.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었던 임씨였지만 지금은 버섯 농사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어려운 버섯 재배 기술이 몸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약 6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에 표고 원목만 4만 동이나 되는 전업 표고버섯 농가가 됐습니다. 턱턱 경쾌한 소리에 비틀어 따는 손맛까지. 그 재미를 느끼다 보면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은 잊혀지고 맙니다. 벌목서부터 시작하면 2년인데 요거는 작년 4월 초에 구멍 뚫어서 접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만에 이제 수확을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한 번 접종하면 3년 정도 수확을 하는 거예요. 벌목부터 생산까지 2년. 그렇다면 표고버섯은 어떻게 재배하는 걸까요? 봄이 되면 표고 원목에 구멍을 만드는 천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원목은 벌채 후 5, 6개월가량 건조시킨 것을 쓰는데요. 표고균은 고사된 나무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목 구멍에 표고버섯의 씨앗인 종균을 집어넣습니다. 이를 접종이라고 합니다. 접종 후에는 버섯균이 잘 배양되도록 기다립니다. 적당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표고버섯균이 나무에 골고루 퍼지면 하얀 무늬를 나타내며 껍질을 뚫고 솟아날 준비를 합니다. 균사가 골고루 잘 퍼져야 다른 균이 침범하지 못해 온전히 표고버섯만 자라는 원목이 됩니다. 드디어 원목을 뚫고 솟아나는 녀석들. 종균을 접종한 지 1년 6개월 만에 비로소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당당한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성장했습니다. 수확이 시작되면 이후 3년간은 접종 없이도 같은 나무에서 계속 표고가 생산되는데요. 가세 모양에 따라 이름도 다릅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불리우는 백화고. 가시 터져 있고 그 사이로 하얀 속살이 보입니다. 흑화고는 백화고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시 갈색을 띱니다. 가시 둥글고 반구형으로 말려있는 동고, 가장 대중적인 버섯이고요. 향고는 갓의 퍼짐 정도가 50에서 60% 정도. (80% 이상) 갓이 퍼진 상태는 향신이라고 부릅니다. 천연 생태계의 보고로 다양한 식생을 자랑하는 한라산. 특히 한라산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라산에 자생하는 버섯만 700여 종, 그중 식용버섯은 400여 종. 자생버섯뿐 아니라 인공재배에 있어서도 한라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최고의 표고버섯 생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라산 표고를 이렇게 유명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한라산의 생태 환경에 있습니다. 버섯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라산은 연간 5,000mm에 이르는 풍부한 강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시사철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난 곶자왈 같은 습지가 많아서 한라산은 버섯의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차지고 야무지게 피어난 한라산의 표고버섯.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 없는 최상의 표고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버섯이 자라는 데는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한라산인 경우에는 워낙 강수량이 많고 또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평균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이 자라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타 지역인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인위적인 물 공급을 해야 되지만 한라산은 워낙 강수량이 많아서 인위적인 물 공급 없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 표고를 특별하게 했던 또 한 가지, 바로 서나무와 졸참나무 숲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에 적합한 이 나무들이 한라산 해발 600에서 1000m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화렵수를 대표하는 나무들이 졸참나무를 비롯한 참나무와 서나무류입니다. 버섯 재배는 주로 이런 화렵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 한라산에도 해발 600에서 1400 사이에는 굉장히 이 서나무와 참나무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대상으로 버섯 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량과 나무가 적당한 한라산의 환경은 표고를 재배하는 다른 지역 농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규 씨 농장에 전라남도 표고 재배 농가들이 견학을 왔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해발 900고지이기 때문에 세금 반 20%는 무조건 이상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막 이렇게 집으면 안 들어갈 정도.
말로만 듣던 한라산 표고, 맛도 보고 향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맛있네요. 그래. 여기 와서 보니까 배지보다 뭐 원목은 아주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가지고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이제 원목 재배를 하지만은 이런 상품은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품 정도는 아주 상급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내륙 지방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기도 참 힘드는데 막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역시 버섯은 자연적, 지리적 여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새삼 여기서 느꼈습니다.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한라산 표고버섯. 한라산 표고버섯의 명성은 시대를 거슬러 조선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제주 표고가 청귤, 비자와 함께 왕실 진상품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표고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제주도에서 약초가 많이 나가지고 중앙에서 병에 효과가 있는 약초를 이제 분별하는 그 심약이라고 하는 관리를 여기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표고 중에서도 또 좋은 거가 나면은 그것은 진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진상 가는 물품은 뭐 표고뿐만 아니라 다 이건 전국에서 질이 좋은 것이다. 서울에서 알기로는. 조선시대에 진상됐던 버섯은 야생표고입니다. 그렇다면 야생표고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표고버섯은 포자를 퍼뜨려 번식합니다. 바람을 타던 포자가 고사된 나무에 내려앉아 자라게 되는데요. 진상품으로 바치던 시절 한라산에서 야생표고를 채취하던 제주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한여름 장마가 지난 한라산. 등산 코스로 유명한 어리목에서 야생표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에서 흙집 뜨끈하고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지금. 버섯이 날까 모르겠네. 이런 지금 이 나무가 이게 서나무인데요. 여기에 표고 전목들이 야생 표고들이 여기 났네요 여기. 여기 오세요. 요쪽에 하고 나 있는데. 야생 표고가 예. 이게 좀 발견하기 어려운 편인 건가요? 비가 흠뻑 오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습한데 그 참나무나 그런 그 서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쓰러져 있는 나무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고사된 나무에서 새롭게 피어난 표고버섯의 자태. 예부터 표고버섯을 신의 선물이라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제주도의 명물이긴 했지만 제주도민들에게조차 아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 명인과 함께 요리를 해봤습니다. 구이나 죽, 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환자나 노인들의 보양식으로 많이 이용됐고 일상에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서나 구경할 정도로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촉이라고 그랬거든요. 촉이는 함부로 그냥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고 저 한라산 멀리 이제 교통도 안 좋았으니까요. 산 속에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 건조된 것을 사 먹었고 생표고는 좀 먹기도 좀 힘들었고요. 방목을 하던 소나 말들이 이놈들이 이제 그 아주 맛 있는 풀 뜯어먹으라고 한라산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하다가 같은 물에서 띄어져 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조로 동네 사람들이 그 가서 찾아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라산 저 백록담 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소나 말 찾으러 다니다가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은 그 표고 이제 난 그 썩은 나무를 발견해 가지고
제주 표고의 진면목을 인지하고 한라산에서 표고 인공재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라산 환상숲길로 알려진 둘레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아픈 역사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은 일제강점기 병참로, 즉 하치마키 도로 등을 활용해 만든 겁니다. 하치마키란 일본어로 머리띠라는 뜻. 일본은 한라산 중산간 곳곳에 이런 길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에 머리띠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민들을 강제동원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둘레길. 여기가 이제 이 해발 고도상 정말 최적의 표고버섯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1945년대에 대해서는 병참도로로도 이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은 이제 하치마키 도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의 둘레길 주변으로 수많은 표고버섯 재배장을 만들었고 하치마키 도로를 통해 한라산의 자원과 표고버섯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 휴게츠가 쓴 남선복을 제주도. 이 책에는 한라산의 산림과 표고버섯 재배장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의 대삼림은 약 5만 정보 남짓쯤 된다. 그 나무들은 표고 재배에 가장 알맞은 서나무가 10중 7을 차지하고 다음은 졸참나무가 많다. 소위 천혜의 표고산이라고 말함도 굳이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라산 일대가 모조리 표고밭으로 바뀌어진 느낌마저 있다. 지금도 한라산 중산간에선 폐허가 돼버린 그 옛날의 표고버섯 재배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해방 이후엔 도민들이 계속 이어쓰다가 제주 표고의 명성이 퇴색해감에 따라 버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이게 오래전에 지어진 한라산 표고버섯 건조장입니다. 건조장인데 이 건조장을 보면 옛날 한라산 표고버섯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이미규 씨의 농장도 과거 일본인들이 표고 재배를 하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도 제주 표고의 명성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표고버섯 건조장. 이 건조대 위에 생표고버섯을 올려놓고 위아래로 위치를 바꿔가며 건조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한 번에 건조시킬 수 있는 양은 1.5톤. 이 농장 안에 이 같은 건조장이 3개나 있었다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전국에는 이런 게 없고 제주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 건조기 자체, 이 건조시설 자체가 없어요. 이제 어디 가서 볼 수 없어요, 이게. 농장 한켠엔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 같아 보이는데요. 그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 숙소인데 한 40 정도 된 분이 한 번 와서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천하천국대 올라와서 여기서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부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께서 이제 산파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농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 표고의 최고 전성기였던 1968년부터 표고 농사를 지어온 김일광 씨. 한라산 중산간지대에서 표고 농장을 2곳이나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50여 년을 표고버섯과 함께한 김일광 씨는 화려했던 한라산 표고의 명성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년도에는 이제 말른 버섯 당근이면 남자 3사람 써놨습니다. 인부. 여자 5사람 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 마른 버섯 한 근 팔아도 남자 마른 버섯 3근, 4근 팔아야 이제 남자는. 한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까지 하면서 외화벌이에 한몫을 했다는 김일광 씨. 그러나 지금은 한라산 중산간에서 내려와 제주 시내 마을 근처에서 소일거리로 표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살림이 너무 훼손돼 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 도에서 이제 그걸 먹기 위해 가지고 자목을 막 그 전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국립공원에 들고 뭐 이 한라산 주변에 전부 버섯밭이었습니다. 그 당시 60년도 70년대에는. 표고 재배를 위한 원목 문제가 농가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라산 표고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서어나무와 졸참나무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원목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 터전을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표고 명인으로 인정받는 곽석주 씨. 곽 씨의 아버지는 한라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1세대 버섯 농가입니다. 그러나 곽 씨의 아버지에게도 제주 표고 농가의 원목난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자원 고갈이죠. 자원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와서 농사를 하기 시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제일 큰 것은 제주도가 그 국립공원으로 그 이렇게 묶이면서 벌채 허가 면적이 없어졌다는 거, 줄어졌다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큰 요인이고. 결국 곽 씨의 아버지는 제주를 떠나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표고 재배 기술을 전수받은 곽석주 씨가 표고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농사를 잇고 있습니다. 조림 같은 그런 경우를 그 먼데 앞날을 내다봐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왜 그냥 비어만 그 없애버렸는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죠. 1970년대 한라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벌채를 할 수 없게 된 표고 농가들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을 벗어난 구규림 지역에서 벌채 허가를 받아 행해지고 있지만 그 허용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한 표고 영농조합.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최초로 표고 주산단지로 인정받은 이곳은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표고 원목을 구하지 못해 총 8명의 조합원 중 단 1명만 새 원목에 종균 접종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버섯 생산이 끝난 폐 원목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운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무 원가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이거 하나에 한 7, 8천 원 먹습니다. 이거 하나에. 그러면 이 나무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냐? 이 나무 하나에 생산되는 비용이 한 2.5kg에서 3kg밖에 안 나와요. 5년간. 이게 전혀 이제 타산성이 안 맞죠. 이곳 표고 영농조합은 한라산 표고의 부활을 위해서는 원목 재배를 통해 고품질 버섯을 생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목 구입 비용이 워낙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원목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표고 재배 농가들의 원목난을 해결해 줄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제주시 표고산업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기업림 이런 데에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 경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에 대해서는 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유림 많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거기도 공유림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조림과 육림, 벌채의 이런 조화롭게 경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표고 원목 문제에 맞서 톱밥 배지 시설 재배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톱밥 배지란 참나무 등의 톱밥을 갈아 메주 모양으로 만든 배지에 종균을 주입하고 버섯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홍명환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지만 홍 씨의 소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굳이 이런 원목표가 있는데 왜 굳이 톱밥표고 할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표고라는 게 제주도에 명성만 있지 실질적인 생산량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또 환경의 변화가 이런 어떤 자원이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이제 차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무거운 원목을 육지부터 들여오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표고버섯이 이게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홍명환 씨는 특히 배지를 타 지역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떼죽나무와 소나무 톱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배지의 기본인 참나무 톱밥에 소나무와 떼죽나무 톱밥의 혼합률을 달리하며 배지를 만드는데요. 3, 4개월 후 배지별 생산력에 따라 적정 혼합 비율을 찾는 겁니다.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도내에는 관련 연구기관이 없어서 지난 5, 6년간 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는 육지부의 톱밥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지로 가져오는 것보다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배지를 만드는 게 한 30% 정도 이 물류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우리 벼섯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제주 지역의 이 향토 수종이라든지 향토 나무로서 이 버섯을 만드는 이 톱밥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표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전국 생산량의 72%를 차지하던 제주 표고는 2011년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표고버섯의 고향인 제주에서조차 표고버섯을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마트 버섯 코너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주산 표고버섯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납품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물량을 365일 꾸준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중 특히 작물 자체가 균일하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부분이 규격에 맞게 형성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지부 표고 산업이 급성장하는 동안에도 침체되기만 했던 제주 표고. 제주 표고의 문제를 더 이상 농가들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선 표고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주 표고 산업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주의 한 연구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버섯 연구의 중심지로 인정받는 이곳에선 1956년 설립 후부터
표고버섯 종균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자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어디 세계에 내놔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표고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신품종 개발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한 품종들은 전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특히 몇몇 품종은 거의 타야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생산력이나 또 온도대 저항력 또는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표고버섯 톱밥 배지를 개발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톱밥을 주 재료로 한 혼합물을 용기에 담아 표고버섯 균을 접종, 배양한 후 버섯을 수확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금 살균된 배지에 종균을 넣고 있는데요. 표고버섯 배지 재배는 원목 재배와 달리 재배 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열띤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버섯 학교입니다. 하루 6시간 진행하는 초급 교육과 6주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한 해 4,000명가량의 교육생들이 배출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톱밥 재배는 원목 재배에 비해서 재배 기술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재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톱밥 재배를 이제 하실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습득하신 다음에 재배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전 경험, 준비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직접 체험해보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버섯 발생을 재촉하기 위해 톱밥 배지를 뒤집어주는 중인데요. 김해에서 온 김혜국 씨는 이곳에서 3주째 교육 중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표고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거의 없고요. 또 책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또 이 버섯 교육을 하는 곳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국가 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고요. 가장 큰 도움은 해보지 못한 걸 여기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해봤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 박사님들도 계시고 버섯 전문가분들의 조언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궁금했던 질문들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농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 제주도에도 이런 연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마침 제주시에서 제주 표고버섯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제주 표고의 부활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연구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 그리고 제주 표고버섯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원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표고버섯 주산단지 지정 등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한라산에서 키운 표고버섯이 도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 장흥을 찾았습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독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서나 목격되는 버섯 캐릭터. 이 도시에선 표고버섯이 무척 특별한 존재라는 걸 짐작할 만한데요. 표고버섯 특화를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연구하는 기관도 물론 따로 있습니다. 표고버섯 생산부터 가공, 산업화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표고버섯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와 지원을 계속합니다. GSP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립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종균을 개발하고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산된 표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농가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공 방법, 그리고 제품 개발, 그리고 유용성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표고는 표고버섯 최초로 지리적 표시 임산물 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임산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즉,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장흥은 지난 92년도에 우리 표고 주산단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최초로 해서 지금 현재 표고 포장 등록까지 돼 있는 전국의 유일한 표고의 고장입니다. 그런 만큼 지자체에서 표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법인들, 농가들에게 연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생산을 장려하고 또 가공, 유통, 마케팅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표고버섯은 95%가 원목 재배입니다. 제주도처럼 원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표고 재배에 필요한 자목을 보속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30-40헥타 정도의 참나무 임지를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함으로써 이 참나무 생장을 조장을 시키고, 그래서 한 15년 정도, 20년 되면은 거기서 바로 벌채하면서 참나무 표고 골목으로 쓸 수 있는. 장흥 표고의 95%가 원목 재배이긴 하지만 생표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맞추고 사시사철 표고버섯을 공급하기 위해 배지 재배도 적극 지원합니다. 제가 많이 안다고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그 지원이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전부 100%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보조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장흥 표고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표고 명품화에 대한 농부들의 노력, 또 연구기관의 열정 등 3박자가 잘 어우러진 합작품이었습니다. 사실 한 지역의 어떤 특산 자원을 특화시키고 그걸 산업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물들이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는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고 또 세계에 나아가 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이라든지 꾸준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자세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표고 산업 발전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제주형 표고 톱밥 배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삼나무, 대중나무, 조립대 톱밥을 활용해 표고 배지를 자급자족하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한라산 조리대의 경우 자생력이 왕성하다 보니 다른 자생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리대를 톱밥 재료로 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활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라산에 있는 조리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개체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런 그 어떤 조리대를 이용한 버섯 재배 같은 그 작업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형 톱밥 배지로 표고버섯 시험 재배를 시작한 농가는 2곳. 그중 권도균 씨네 버섯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넓은 배지하우스 안 한쪽에 조리대 톱밥을 혼합한 시험 배지들이 있습니다. 조리대 톱밥에 종균을 접종한 지 3개월이 됐는데요. 참나무 톱밥에 조리대 톱밥을 60% 가까이 혼합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버섯도 잘 나오고 알도 굵고 손색이 없는데요. 제주형 톱밥 배지에 희망이 보입니다. 박사님께 또 나온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참나무 쪽만 해서 표고를 재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리대나 이 참나무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했는 결과 보통 이 참나무 톱밥을 했을 경우에는 약 120일 정도로 해서 배양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조리대를 넣은 결과 약 88일 만에 이렇게 버섯이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표고의 성분을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해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 위한 건데요. 우선 표고버섯 속의 무기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주도 서나무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이 칼륨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칼륨과 인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주 표고버섯 중에서 특히 이 서나무 표고버섯은 그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제주 서나무 표고버섯이 그 브랜드화 하는데 또는 마케팅의 전략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연구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제주시에 있는 한 영농조합. 이곳에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 끝에 특별한 방법으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타 지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 친환경 고품질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다른 표고 제품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풍 건조시키는 표고버섯과 달리 이 버섯은 동결 건조된 버섯입니다. 동결 건조를 하면 생표고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조리할 때는 물속에서 더욱 빨리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열풍 건조된 일반 버섯과 비교하니 겉모양에서부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물에서 불려보면 어떨까요? 물에 불린 지 5분째. 동결 건조 버섯은 생표고와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버섯을 드실 때 주부들이 식탁에 넣고 싶지만 불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동결 건조는 그냥 씻으면서 바로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열풍 건조와 같이 보존도 오래 되고요. 모양을 그대로 땄을 때 모양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결건조 버섯으로 직접 요리를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만들게 되는 표고버섯 요리들을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동결건조 버섯으로 요리를 해본 소감은 어땠을까요? 버섯이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요리 과정에서 불려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 버섯은 5분에서 10분만 불리면은 완벽하게 부드럽게 불려지는 것 같고 요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주 시내 한 전통시장. 늘 관광객들이 붐비는 만큼 제주 특산물 표고를 사려는 이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중국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도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재래시장이나 뭐 마트 같은 데도 다 팔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제주산의 반값인 중국산 표고. 중국산의 물량 공세에 맞서 어떻게 제주 표고버섯을 특화시키고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판로 개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우리식으로 지금 뭐 2단계 정도는 거쳐서 물론 우리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도나 아니면 관광 차원에서라도 우리 특산물이라는 거는 인식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중국산 표고에 맞서 고품질 브랜드로 제주 표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이곳에서는 표고 농가들의 버섯을 수매해서 자체 시설로 건조시키고 상품화해 유통시킵니다. 설립된 지 6년째. 설립 당시만 해도 제주 표고는 규격도 포장도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초창기의 어떤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표고버섯을 비닐봉지 무지에다가 그냥 담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격화도 없이. 근데 저희들이 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제품의 어떤 등급별로 규격화를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뭐 그램화 정량화해서 항상 같은 가격에 같은 품질에 그렇게 해서 제품을 나가다 보니 지금 많이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 입점도 추진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적은 양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구기림 지역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에는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상표를 붙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가치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수강 사업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 브랜드를 활용해서 6개월간을 비교를 한번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판매 수량이든지 판매 금액이 약 30% 이상 증가됐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이 도외, 육지부에 저희들이 유통을 할 때 브랜드 어떤 내용들을 알리고 어떤 더 홍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고, 임산물센터 집현장에서 유네스코 버섯을 만나봤습니다. 표고버섯 제품 한 켠에 붙어있는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상표. 이 자체만으로도 믿음을 주는데요. 아직은 생소한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토피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버섯이라 가지고요. 애들 몸에도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해발 900m 이미규 씨의 농장. 이곳에서도 최근 새로운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형 표고버섯 신품종이 처음으로 개발돼 접종을 한 상태인데요.
한라산에서 채취된 야생 표고버섯 종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종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처음으로 탄생한 제주형 표고버섯 종균. 이것이 제주 표고 부활의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의 그 모든 농가들이 육지 종균을 쓰고 있는데 제주도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도 개발되고 그 품종이 개발된다면 이제 앞으로 한라산 표고버섯의 명성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해서 이거 좀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 기대됩니다. 제주 표고의 명성을 되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 표고버섯은 한라산의 기를 듬뿍 받아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망실 진상품이었던 화려한 옛 명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 표고, 이제 부활의 기지개를 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